북한이 우리군이 실패로 판단한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엔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는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군은 어제 실패로 규정한 미사일 발사였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탄두 전투부 분리, 유도 조종 시험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미사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미사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 쏘다가 중거리 쏘다가 이제는 이제 ICBM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5,500km 이상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액체 연료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쉽고 하니까 액체 연료를 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닉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쏠 수 있도록 고체 연료로 바꾸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탄두에 원래는 이제 한 발이 날아가서 하나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목표 상공에 가면 거기에 몇 개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탄두라고 그러고 그들이 이제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MIRV라고 이렇게 얘기하여 다탄두 각계격파 재돌입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는 탄두 하나에 몇 개가 이제 소형 탄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면 작게는 3개부터 많게는 12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제 했던 것은 3개의 탄두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ICBM일 경우에 미국까지 가서 하나는 미국의 워싱턴에, 하나는 미국의 뉴욕에, 또 하나는 미국의 다른 도시에 이렇게 이제 3개를 가게 되면 그만큼은 이제 그 ICBM의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이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아 있었던 게 딱 2가지 기술만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MIRV라고 하는 다탄두 기술하고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인데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신뢰성 여부가 확보가 안 됐지만 이번에 이제 발사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은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기술 축적이나 미사일 발사 의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그 기술적인 발전과 진전이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나의 미사일에서 다탄두,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대 12개까지라고 하셨는데 어제 시험은 이제 3개라고 하셨죠. 그럼 유도 조종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각자의 그 탄두가 목표로 하는 것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그 정도 정확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탄두가 돼서 3개가 분리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워싱턴으로 가고 하나는 뉴욕으로 가는 정확하게 이제 목표했던 지점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고 향상이 좀 됐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정말 완전성을 가지느냐, 신뢰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그런 그 탄도탄 미사일 중에서 사실상 KN-23 정도가 이제 아마 러시아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쐈잖아요. 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목표 지점으로 안 가고 다른 지점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확도가 좀 떨어졌군요.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결국은 그게 목표 지점에 유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모자란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 정도 수준인데 북한이 이번에 했던 것이 그럼 결국은 나중에 ICBM용으로 사용할 그런 다탄두 기술인데 그것이 제대로 목표 지점에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군 당국과 북한의 주장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제보 영상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민들이 직접 촬영을 하는 사진 그리고 영상들인데 이게 흰색 연기인가요? 저런 모습들 가까이 보면 좀 비행운 같기도 하고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네,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양상으로 분석을 하시나요? 제가 우선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온 걸 보면 저 부분은 디코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디코이라고 하면
그게 기만체거든요. 예. 기만체인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올라가가지고 다탄두로 갔는데 그게 탄두마다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레이더에 다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레이더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만체가 같이 이제 발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만체가 발사가 되면 레이더에서는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여러 개가 나타나면 저게 이제 뭔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잘못 이제 오히려 실제 탄두를 이제 요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디코이 같은 저런 기만체를 요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지금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저게 기만체의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발표한 것을 100%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저렇게 지금 북한이 이제 발사한 것은 평양에서 저쪽 그 함경북도 저 위에 있는 알선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원산 앞바다에서 지금 저게 폭발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시험을 원산 앞바다에서 그것도 평양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원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그것도 처음 하는 실험인데 네. 저기에 대한 이제 의문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게 이제 디코이일지 아닐지 그건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디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게 이제 굉장히 비행운이 많았는데 저렇게 비행운이 정상적인 걸로 갔으면은 저 정도로 비행운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정도의 비행운이 나왔다는 것은 엔진의 연소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합참의 지금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주장한 것이 일리도 있고 또 합참이 분석한 것이 일리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북한의 발표가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합참의 발표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있고요.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북한은 늘 저런 새로운 신무기를 이제 저렇게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할 때 과장돼서 발표한 것이 관례였다. 이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군 당국은 실패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동안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시민들의 제보라고 할까요? 잇따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독 좀 많이 목격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022년도 12월 30날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군에서 이렇게 소형 위성체를 발사할 목적으로 소형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그때 사진 찍어서 뭐 난리가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인데 지금 저것이 이제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저것이 엔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건지 그런 문제거든요. 네. 특히 지금 저기 평양에서 출발했고 굉장히 높은 산고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저런 이제 긴 여운이 이제 비행운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엔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디서나 관측이 가능했으니까 특히 이제 연평도를 포함해 가지고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저거를 많이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푸틴이 북한을 24년 만에 방북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에 뭔가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한 형태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금 명가님 말씀에도 이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은 이제 기술인데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이제 의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 그러니까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응을 해서 저런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루스벨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이제 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북한이 저런 시험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을 또 염려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4일 연속으로 보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 벌써 7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런 선택,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네, 이제 북한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풍선을 보냈잖아요. 네. 그 풍선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보는 건데 북한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이 보낸 이런 민간단체이지만 민간단체가 보낸 이런 풍선의 전단 내용이라든지 USB 이런 것들을 또는 1달러짜리 이걸 뭐로 규정을 했냐면 쓰레기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자기네들이 규정을 할 때 그래서 정말 북한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쓰레기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 쓰레기 받았으니까 정말 쓰레기로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그 5월 우리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정말 쓰레기를 보내니까 쓰레기에다가 오물도 보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오물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물도 보내고 쓰레기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긴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정상 국가가 할 일인가? 그런 데 대한 이제 비판과 비난이 이제 엄청나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이제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그런 여론들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이 오물을 뒤집어 쓴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오물은 안 되겠다 해서 오물은 뺐어요. 그래서 오물은 빼고 쓰레기만 보냈는데 그 쓰레기 안에 이제 옷가지도 보내고 무슨 폐플라스틱도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쓰던 거 다 해서 이제 정말 쓰레기만 보냈단 말이죠. 네. 그 쓰레기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쓰레기를 다 이제 한국에서 분석을 다 해버렸잖아요. 우리 통일부에서 수거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인민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또 다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이만 해서 넣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한 번 보냈는데 지금 벌써 사흘째, 나흘째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한국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길 목적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남남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뭐 쓰레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네. 그 안에 김정일, 김정은의 이른바 그 최고 존엄들의 문서가 찍힌 채 발견이 되기도 했거든요. 사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오물풍선 보내겠다. 어찌 보면은 북한 차원에서 보내는 거지만 또 반대로 최고 존엄에 대한 문서가 찍혔다는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매일같이 이제 닦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우선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만 가지고 나오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웅시해 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거의 포상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우상화에 대한 것들이 아주 이제 체질화돼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는 김정은과 관련된 사진이나 보도 내용 이런 거 가지고 휴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깔고 앉거나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거 못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찢어진 상태로 가위로 찢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 그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아마 해석이 가능할 네. 겁니다. 하나는 북한이 급했다. 빨리 보내야 되니까 종이를 빨리 보내 종이를 찾는데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이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도 뭐 이런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이렇게 그런 사진 나오더라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 그런 것들을 정말 찢어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과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종이로 해서 보냈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보내면 또다시 북한이 보낼 텐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김정일과 김일성 또 김정은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찢어서 오거나 또는 이렇게 잘려서 오게 되면 이것은 북한 사회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몽땅 빠진 상태에서 종이만 보내오면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북한 사회 내에서 북한에서 이거 이제 보내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 너희들 큰일 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통제를 해버리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게 될 내용물을 한번 보면
북한 사회 내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지 북한 정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참 어리석은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해서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서북도서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약 7년 만에 재개된 사격 훈련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사실상 이제 우리는 남북군사 합의서를 지키기 위해서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2해병사단이나 또는 포항까지 가가지고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현지에서 훈련을 해야 나중에 실제로 무슨 뭐 국지 도발이나 또는 뭐 그보다 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이제 숙달된 그 훈련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제 효력 정지시켰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북도서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 DMZ에 있는 우리 육군 지역 최전방 그 지역에서도 곧 사격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저 사격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북한이 어제 이렇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뭐 발사 실패든 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든 그걸 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제 서북도서에서 이렇게 사격 훈련을 했는데 제대로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고 또 제대로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쪽을 향해서 저 사격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격할 때는 전부 다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사격 훈련한다는 거. 가능하면은 우리가 훈련은 훈련대로 하면서도 북한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저 훈련 중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에 또 북한의 대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을 보이면은 몇십 배로 좀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다시 또 더 강한 강도의 맞대응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곧 그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든 시험 발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핵 저기 탑재한 수중 어뢰정이죠. 그러니까 해일 1, 2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험 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함 사격. 그러니까 함정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대함 미사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서북도서에서 어제 훈련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완충지대 내로 북한은 해안포를 쏘거나 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프리덤 엣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변칙적 도발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